네, 안녕하십니까. 2강 싱크가 맞지 않아서 재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사용할 때 제가 문제점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강의들부터는 이제 이런 싱크 안 맞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교수학습 이 단원에서, 교육학에서 교수학습 단원에서 구체적인 모형이나 어떤 그런 이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수 설계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3대 변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수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3대 변인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머릿속에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교수랑 교수 설계에 대한 정의가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란 무엇인가? 교수, 즉 가르치는 것이랑 학습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교수학습이라고 많은 용어를 쓰는데, 이 교수라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이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한마디로 학습자가 이 교수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 전과 후로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을 우리는 교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수라고 하면 제일 여러분들 쉽게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수업이죠. 수업. 맞습니다. 수업이라고 하는 게 교수로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업이 교수의 전부일까? 물론 수업은 교수의 일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개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라는 것은 단순히 가르친다는 것 이외, 단순히 가르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이제 우리 수업을 의미하는 거죠. 수업적 측면도 포함하지만 그것 이외에 계획, 설계, 개발, 관리, 실행, 평가, 점검이 평가죠 하는 이 모든 활동을 교수라고 하고, 그래서 이 확장된 개념을 교수 설계라고 한다. 왜냐하면 설계라고 하는 게 무엇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설계도를 바탕으로 그것을 어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다 꾸려 나가는 건데, 생각해 보세요. 교수는 이겁니다. 즉 학생들이 어떤 수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업을 효과적으로 발생시키도록 할 수 있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미래지향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면 이 교수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도 세워야 되고, 계획 세운 다음에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설계도 해보고, 실제로 학습 자료를 교사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해보고, 그 다음에 관리는 이제 그 만든 학습 프로그램을 평가를 해보면서 어떤 점을 보완하고 어떤 점을 또 고쳐 나갈지 이런 걸 해보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점검을 한다.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혹은 이 교수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점검하겠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게 교수 설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혹은 이 교수 설계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이 교수에서 좀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교수란 이거고 교수 설계란 이거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해 보면, 교수 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대되는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적의 수업 과정을 처방하는 데 관련된 여러 요소를 빠짐없이 고려하여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으로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다시 읽어보면, 기대되는 학습 성과를 달성, 즉 수업의 만족을 위해서 최적의 수업 과정을 내가 학생들한테 처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매력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바로 교수 설계다. 그러면 좀 더 우리 교수 설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봐야 될 게, 이 교수를 설계할 때 미치는 변인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나눈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바로 라이겔루스인데 이렇게 제시합니다. 라이겔루스는 교수 설계에 미친 영향을 변인들을 조건 변인, 방법 변인, 결과 변인,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조건 변인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교사가 이 교수 설계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맞죠? 여러분들이 수업 하나를 학생들에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수업을 한다고 해서 수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기 이전에 뭐 어떤 목표를 달성시킬 건지, 학습자들 수준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수업을 만들어 나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어떻게 그걸 평가할 건지를 여러분 교사분들이 하게 될 텐데, 현장에서. 그러면 그때 조건 변이는 뭐냐면, 우리 교수 설계자는 제가 여기서 교사로 보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예를 들면 통제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을 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 기자재 시설들이 있겠죠. 근데 기자재 시설도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물론 뭐 더 많이 갖출 수는 있겠지만, 학교에 요구를 해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주어진 어떤 환경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실 공간이라든지, 국어로 치면은 국어 학습방, 과학으로 치면 과학실, 그런 것들이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 조건 변이는 교수 설계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뭐 예를 들면 학습자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학습자의 어떤 수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교과 내용을 가르쳐야겠죠. 수학 교사분들 같으면 수원 수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딴 거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 하나의 어떤 목적, 미래지향적인 활동, 즉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수업을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변화시킬 수 없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요소들을 조건 변이라고 했고, 라이겔로스는 방법 변이는 교수 설계자 혹은 교사에 의해서, 교수 설계자나 교사, 근데 교수 설계자가 교사 말고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외부에서 설계를 도와줄 수도 있고, 컨설팅을 해서, 혹은 교사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설계자 교사에 의해서 선택 통제 가능한 것들로 결과 성취를 위한 다양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조건 변이를 받아들여서 이제 수업 이 내용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잠시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르칠 내용은 이 정도, 그리고 학습자 수준은 만약 10점 만점면 7점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달성시켜야 되는 부분이 이게 목표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목표점에 이러한 내용과 학습자들을 바탕으로 도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길이 있을 수도 있고, 2번 길이 있을 수도 있고, 3번 길이 있을 수도 있고, 4번 길,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토익법을 쓴다든지, 토론법을 쓴다든지, 혹은 뭐 협동학습을 한다든지, 혹은 개별학습을 시킨다든지, 프로그램 학습을 시킨다든지, 다양한 방법 변인들이 있어요. 또 어떤 기자재를 쓸 건지, 예를 들면 PPT 자료로 만들 건지, 아니면 한글 파일로 해서 각자 학생들한테 뭐 태블릿 PC를 나눠준다든지, 어쨌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길들은 다양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어요. 교사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방법 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즉 교수 설계에서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방법 변이를 하고, 마지막 결과 변이. 결과 변이는 여러 교수 방법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교수 활동의 최종 산물이다. 그러니까 결과 변이는 한마디로 그런 어떤 학습 프로그램을 투입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나타내는지 우리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결과 변이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이 학습 전후로 비교를 한다는 건데, 무엇을 비교할지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학습자의 어떤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그게 비교 대상 기준이 되겠죠. 혹은 예를 들면 그거 외에도 그냥 성장하는 거 말고 투입된 자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투입된 자원 대비 성장 효과를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효율성이 되겠죠. 또 학습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성장은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만족했는지, 즉 이렇게 결과 변이,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나서 비교하기 위한 전후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것들을 결과 변인으로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라이겔로스는 이 안에서 각각 제시해야 될 요소들을 또 세부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조건 변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교수 설계 시 교수 설계자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이 교수 설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셨죠, 여러분? 즉 그냥 수업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을 위해서 분석부터 투입 자원 분석, 그 다음에 설계해보고 개발 실행 평가 이 모든 것을 할 때 교수 설계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통제할 수 없는 거는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뭐냐? 첫 번째 교수 목적 통제할 수 없다. 왜? 국가에서 정해진 공통의 교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 정도는 조절할 수 있겠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어떤 1차적인 목적, 방침, 성취 기준 그런 것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요소들이죠. 거기에 맞게 가르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목적 변화시킬 수 없다. 두 번째, 교과의 내용. 교과 내용이 어떠한 지식을 다루고 있으며 그 지식의 구조는 어떠한 것인지. 마찬가지로 수학 선생님들 같으면 수원 수투를 가르쳐야 되고 수원 수투 안에 있는 내용들은 또 뭐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로그, 지수 로그 함수, 행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국가 과정에서 어떤 정해지는 거고 합의에 의해서 그런 것들 여러분 의미로 제거시키거나 첨가시키는 데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교과 내용, 즉 학문 같은 경우에도 행렬 이미 다 정제된 내용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한마디로 교과 내용도 여러분들이 그 정해진 내용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교과 내용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여러 제약 조건들, 시간 50분 수업해야 되며 기자재, 인원 등 나는 한 반에 5명씩 수업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혹은 나는 국어 교과실에서 수업하고 싶은데 학교에 국어 교과 교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업 여러분들이 매번 학급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1교시에는 1반, 2교시에는 2반. 근데 난 그게 싫다. 국어교과실에 와서 학생들이 와서 국어교과실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 근데 학교 요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통제할 수 없고, 마지막 학습자의 특성.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선수 학습 능력. 이전까지 학습 능력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업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지만 처음에 받아들일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수준이라든지 동기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학습법을 썼을 때는 동기가 유발되지만 어떤 학생은 이런 학습법을 썼을 때 동기가 유발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 동기 같은 요소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게 무언가 학생들 개별적인 특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조건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해 다 되셨죠?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시험에서 나올 때 이 세 개를 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를 적으라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500자, 600자라고 치면 이거 자체를 적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조건 변인에 있는 요소들을 적으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겔루스의 교수 설계 3대 변인 중에서 이번에는 방법 변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법 변인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길들에 대한 어떤 언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읽어보면 교수 설계자 혹은 교사에 의해 선택 통제 가능한 것들로 결과 성취를 위한 다양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방법 변이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학습 교과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 조직 전략. 첫 번째입니다. 교과 내용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어떻게 적합하게 조직할 거냐. 그거를 일단 교사는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전달 전략. 만약에 학습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건지 선택을 했다면 그 조직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전달 전략은 전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전달 전략은 전달과 평가와 피드백 이거를 어떻게 할지 구성하는 게 전달 전략입니다. 학생한테 전달하고 그다음 평가해서 다시 평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피드백해주는 이거 왔다가 보냈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보내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길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달 전략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냥 전달 전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학습자에게 학습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전달 전략을 만약 시험에 나오면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전달된 것을 평가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재피드백 해줄 것까지 재피드백 해줄 것인지까지 고려해 주는 것이 전달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달 전략의 두 번째는 각종 매체의 사용과 다양한 교수법,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달을 할 때 어떠한 매체를 사용하고 어떠한 교수 방법을 쓸 건지 고려하는 게 전달 전략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 변인에서 할 때 첫 번째는 교과 내용의 조직,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조직할 거냐, 세모, 네모, 동그라미로 이렇게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고 했죠? 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조직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습자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럼 다시 평가를 한 자료가 나한테 오면 다시 피드백 해주겠죠. 그런데 이 전달해주고 다시 피드백 해줄 때는 어떤 매체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교수법을 사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바로 방법 변인입니다. 어렵지 않죠? 마지막 관리 전략은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이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것을 관리해주는, 한마디로 이런 건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죠. 메타인지. 여러분들의 인지 과정을 통제하는 그런 인지, 메타인지, 상위인지라고 할 수 있는, 상위인지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술 과정에서 조직 전략 혹은 전달 전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방법을 알려준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구성하는 겁니다. 즉, 교수 과정의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조직 전략 또는 전달 요소를 사용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조직 전략을 쓰고, 이때는 이러한 전달 전략을 이때는 써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정도가 흘러갔을 때는 전달 전략은 내가 구성해서 내용을 써보고, 이럴 때는 조직 전략에서 또 이런 요소를 써보고, 이런 것들 관리하고 통제하는 게 관리 전략입니다. 근데 조직 전략 안에서는 또다시 미시 전략과 거시 전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자들 내용이 하나의 아이디어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하나의 아이디어는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면 배워야 할 학습 주제가 어떻게 큰 단위가 아니라 어떤 작은 단위, 하나의 작은 단위일 수도 있고, 혹은 거시 전략은 여러 개의 아이디어들이 겹쳐져 있고 계열성을 이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어떤 학습 내용들이 계열성을 이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계열성을 이루지 않고 좀 단순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때에 따라서 조직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르칠 때는 메릴이라는 학자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을 따르고, 여러 개의 그 아이디어가, 즉 계열성을 이루는 내용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정교화 이론을 따라라. 그래서 선택, 기여라, 요약, 종합을 해서 정교화 이론을 적용해라. 이거는 미시 전략과 거시 전략까지는 쓰라고 할 건 제 생각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조직 전략은 이거고, 전달 전략은 이거고, 이런 개념이고, 관리 전략 이런 개념이다. 조직 전략은 수준에 맞게 조직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더 구체적으로 쓰시고 싶다면 조직 전략 안에는 미시 전략과 거시 전략이 있고, 미시 전략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르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전략인데,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론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혹은 거시 전략을 사용할 때는, 거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계열성을 갖춘 아이디어를, 즉 여러 개의 아이디어가 복합되어서 계열성을 갖춘 그러한 학습 내용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것을 가르치고자 할 때에는 라이글루스의 정교화 이론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방법 변이에서도 충분히 조직 전달 관리 전략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과 변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 변이는 여러 교수 방법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나타내는 교수 활동의 최종 산물이다. 즉, 교수 방법들이 어떤 효과성에 대한 검토인데,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치면 이 프로그램 전과 후 비교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측면만 비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과 후를 비교할 때 다양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 기준들을 이 교수 설계 변이에서는 4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효과성 측면에서 전 후를 비교해 보아라.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는지, 효과성은 뭐냐면 투입 자원이 뭐 어느 정도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전후 대비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를 점검하는 게 효과성입니다. 그 프로그램 효과성을 점검하는 거. 두 번째, 효과성에서 좀 더 나아가는 개념이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뭐냐면 학습 목표에 도달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계산해서 투입 대비 산출이 적절한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습자들이 이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썼을 때 80점으로 시작한 애들이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얘네들이 100점이 됐어요. 이 프로그램을 썼을 때. 근데 이건 A 프로그램을 썼을 때입니다. 근데 B 프로그램을 썼을 때는 80점으로 시작한 애 똑같이 시작했지만 얘네들은 95점밖에 올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어떤 설계자들, 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A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될까요? B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될까요? 효과성 측면만 고려한다면 A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맞지만 효율성 측면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A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돈이 뭐 1000만 원이 들었다 치고 B 프로그램은 100만 원이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효율성 측면에서는 투입 자원 대비 효율은 이게 더 높았잖아요. 그래서 B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이 나머지 5점은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다시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효율성,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교수 설계를 할 때 그 결과적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때 효율성 측면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한다. 그 다음 매력성 측면. 매력성은 뭐냐면 교사나 학생에게 흥미와 매력을 느끼게 하는가, 동기적 측면을 분석한다. 이것이 바로 매력성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했지만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깊게 학습을 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그 어떤 그 교수 설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걸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맞죠? 이 매력성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력성은 여기 보시면 학습자가 어떠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지식과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 성향을 갖춘다. 이게 매력성이죠. 뭐냐면 학습이 끝나도, 예를 들면 이 학습을 끝나고 나서 학습자들이 A라는 스킬을 터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학습자는 그 다음에 교사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A 스킬을 자기 스스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매력성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매력성은 하나 더 언급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학습 중에 더 많은 학습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매력성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학습이 끝난 후에 자기가 얻은 지식이나 기능들을 얼마나 자기 스스로 유지하고 사용할 것인지 점검하는 것도 매력성에 해당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학습 중에 더 많은 학습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그게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매력성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수업 중의 어떤 매력성 측면과, 이 매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 중에서 측면과 그다음에 수업 후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면 좀 더 많은 내용, 깊은 내용을 암기해 놓으면 시험에서는 한 개만 떠올라오면 이거 적으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안정성 측면, 이것도 중요하죠. 안정성이란 뭐냐면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능이 정신적 안정을 가지는지 파악하는 것은 물론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했는데 학생들이 그거 어떤 효과는 있었어요. 물론 학습자들의 능력을 키워줄 수는 있었지만 학습자들이 이걸 학습하고 나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 돼버린다면 이건 안정성 측면에서 위배된 겁니다. 알겠죠? 안정성 측면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능이 정신적 안정을 가지는지 파악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신체적 위협이 없어야 된다. 이것과 나아가서 뭔가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내용 혹은 종교적으로 치우치는 내용,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안정성 측면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배운 내용이 전후로 안정성을 가지는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즉 교수 설계의 결과 변이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총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교수 설계의 3대 변인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요소는 조건 변인, 방법 변인, 결과 변인이라고 하는 큰 개념 요소, 무엇인지. 조건 변인은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교수 설계자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텐데 그때
통제할 수 없는 것, 방법 변이는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면서 학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길, 결과 변이는 학습 전후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교수 설계 3대 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이라서 제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믿고 저를 따라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의 개수는 최대 저는 모든 영역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강의를 찍을 거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인강보다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각 인강 선생님들의 파트별 장점이 있습니다. 뭐 전태련 선생님, 뭐 박성현 선생님이라든지 뭐 구병희 선생님, 김희한 선생님, 다양한 선생님들의 장점들을 그 영역 장점들을 따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이 한 강의만 봐도 다른 것들을 굳이 보지 않아도 되도록 효율성 측면에서 제가 그걸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